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용초사 용산초파 사람은 제6기 7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고 오늘은 조금 우리 회원들이 참석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 강의한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가족하고 참 우리 개업하거나 또 종교에 근무하시는 분 참 토요일 가족하고 외식도 해야 되고 또 뭐 친척 이런 행사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우리 집 사람 아예 저는 포기했죠. 예, 그러면 오늘은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갑상선 초음파 FNA 중요성이죠. 초음파 FNA 중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갑상선 초음파는 아주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장기가 조만한 장기지만 병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갑상선 결절은 초음파로 조사해 보면 성인에서 거의 한 50% 나오죠. 만져지는 것은 적지만 초음파로 보면 결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게 너무 흔한 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는 아주 잘 보이는 거죠. 표재성이 장기이고 그 다음에 기계가 아주 좋은 기계가 아니고 보급형 기계라도 초음파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야말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초음파가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갑상선의 결절이 무수하게 많지만 그 결절 중에서 어떤 것이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건 이제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절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의심되는 결절을 찾아가 FNA를 해야 됩니다. FNA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효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이 갑상선의 결절의 양악성을 감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NA 할 때 초음파가 가이드해가 들어가죠. 옛날에는 FNA 하기 때는 초음파 없이 그 팔페이션 해가지고 FNA 했거든요. 그냥 만져가지고 결절을 찔렀대.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낮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NA가 왜 중요하냐? 우리 다른 모든 장기는 뭐 갑상선 외에 모든 장기는 다 그렇습니다만 초음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병변을 찾아내는 역할이 넘버원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병변을 찾으면 그 다음 단계가 CT, MRI를 해가지고 이것이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감별하고 그 다음에 뭐 조직 검사 필요하면 조직 검사인데 요즘 뭐 거의 다 CT나 MRI로서 양악성 감별하고 극소수만이 FNA를 하게 되는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음파는 조금 특이합니다. 초음파는 그 갑상선은 특이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 가지고 병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병변을 이 양악성을 감별하는 데는 CT, MRI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CT는 다 하죠. 만약에 갑상선 결절을 발견해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조형 CT를 해보면 해가 종병에 보내놓으면 욕 바가지를 얻어먹습니다. 왜 얻어먹겠습니까? 아이들을 썼기 때문에 스캔을 뭐 하잖아요. 그렇죠. MRI 찍는 게는 괜찮지만 조형 초음파, 조형 CT 보면 종병의 수는 스캔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상선의 양악성의 감별에는 FNA죠. 그 FNA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장기의 CT, MRI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면 갑상선에서는 초음파만 하고 FNA를 안 하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초음파 FNA가 완세트가 돼야만이 비로소 진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음파 FNA, 초음파하고 FNA를
FNL을 못하고 초음파한다 가서 근골격계에 초음파하고 그 찌르는 인젝기라 그걸 프로로나 이거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 FNL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갑상선 병리 갑상선 초음파하고 병리의 기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조금 심플하지만 중요하거든요. 갑상선은 초음파로서 아주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해부학적 구조도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이로이드가 있고 아주 간단한 구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갑상선이죠. 이스무스가 되고 라이트 사이드 랜드 랩 사이드 여기 트라케아가 됩니다. 트라케아. 갑상선은 고에코입니다. 갑상선은 왜 고에코냐? 실질은 고에코. 전번에도 늘 몇 번 뭐 귀에 따갑도록 많이 했습니다. 갑상선 쉽게 말하면 물주머니죠. 안에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가득 찬 물주머니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폴리큘라 앱세리움이 있고 이제 요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 혈관 커넥티브 티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죠. 예. 그리고 콜로이드 자체도 에코제닉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갑상선 상당히 고에코로 보입니다. 원인은 콜로이드 플러스 앱세리움과 콜로이드의 경계면의 반사 에코죠. 예. 이 소프트 티슈가 별로 콜로이드에 비해서 적은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앱세리움이 있고 그 중간에 세포가 C세포, C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파라폴리큘라 셀이죠. C세포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칼시토닌 분비. 이 세포는 족보가 틀립니다.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랜드는 등 베이스에서 싹 내려오는데 C세포는 여기 버테브랄 바디 옆에 신경세포거든요. 심파세티 강그름에서 내려와가 사이로이드 안으로 그렇게 오리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C세포가 주로 많이 분포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많이 분포합니다. 어퍼라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대구도 보면 재밌어요. 대구시가 이렇게 있는데 대구의 북쪽 안동 사람은 주로 대구의 북구에 많이 살고 서쪽 성주 사람은 서쪽에 많이 살고 영천이나 이쪽 사람은 대구의 동쪽에 많이 살고 밑에 사람들은 또 남쪽에 많이 살아요. 그게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사람이 서울도 좀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인천 사람은 인천 출신은 서구에 그쪽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에 여기 CCA하고 IC 인터널 주글라빈 요거는 무에코죠. 엘간 때우는. 네. 그 다음에 이쪽은 SCM 머슬이고 안테리얼 스트랩 머슬이죠. 안테리얼 스트랩 머슬. 요거는 저에코죠. 머슬은 원래 저에코고 근육은 저에코고 혈관은 무에코고 갑상선은 고에코고 여기 있는 보온이 서비칼 버테브랄이 있죠. 경추는 강에코죠. 강에코고 뒤에 섀도우가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는 갑상선에 이제 병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 쓰죠. 갑상선 병. 심플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제 갑상선을 배웠는 건 의과대학에 배웠는 것도 아니고 레전드들도 몰랐고 개업하고 난데 한참 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식은 이제 그 대구의 김행대 동산병원에서 수술하고 한 2달 병원 쉬는데 그 당시에 재활 치료하면서 재활의학과 맞은편에 해부병리과가 있었습니다. 그 병리과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해가지고 거기서 2달간 쉬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일이 그거 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가가 병리하는 거 이래 구경하고 뭐 이제 고기 이제 스페시멘 하는 거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 책에서 배우는 거기서 다 이해가 되고 거기서 그 당시에는 계명대 동산병에서 갑상선 FNA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FNA를 하면 이제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FNA를 딱 하면 이제 5명 정도 합니다. 하고 예약하는 하고 난 뒤에 슬라이드를 바로 옆에 병리 기사가 앉아가지고 뽑아내는 걸 첫째는 팝스메어를 합니다. 팝스메어는 아시죠? 팝 95% 알코올이었거든요. 팝스메어는 뭐를 보느냐면 뉴클리오스가 잘 보입니다. 뉴클리오스 핵이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디프킥은 있습니다. 디프킥은 모디파이드 김자스테인. 김자스테인 우리 혈액 피비스메어가 김자스테인이거든요. 요거는 세포질이 잘 보입니다. 세포질이 잘 보이고 배경이 잘 보입니다. 백그라운드. 그렇게 팝스메어는 뉴클리오스가 잘 보이고 요거 디프킥은 세포질하고 배경이 잘 보이죠. 그래서 요건 바로 그 자리에서 스메어를 합니다. 슬라이드를 밀고 난 뒤에 요걸 그거 뭡니까? 헤어드라이 가지고 말라버리거든요. 말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셀블로우를 합니다. 셀블로우. 그걸 세포를 알코올에 이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이제 셀블로우. 3가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명 하고 난 뒤에 디프킥을 딱 하고 나면 이제 5명의 슬라이드를 백리과 선생님한테 앞에 갖다 줍니다. 그럼 백리과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딱 보거든요. 보고 그 자리에서 진단이 나오죠. 99% 진단이 나옵니다. 진단이 나오는데 이 디프킥은 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최종 진단은 이가 해야 돼요. 팝스메어 해야 되거든요. 팝스메어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환자 세포를 딱 보고 세포가 잘 안 나왔을 때는 환자를 다시 부릅니다. 했던 사람 불러가 다시 찌르거든요. 찌르고 쭉 5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잘 나오면 이제 환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찌르는 순간 바로 얼마 안 돼가 디프킥으로 진단이 다 나오고 확정 진단은 팝스메어를 하는 거죠. 환자를 2번 오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과 갑상선은 나오는 세포 종류가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물론 어려운 거는 말도 못하기 어렵죠. 제가 말을 쉽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임상의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쉽다는 뜻입니다. 백리 의사도 모르는 거는 또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 갑상선 세포하고 이상 갑상선 세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상 갑상선 세포는 하고 이상 정상 갑상선 세포는 보면 우선은 세포 도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폴리클이 물주머니 아닙니까?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폴리클이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이잖아요. 입체적인데 이 안에 콜로이드 있고 바깥은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봉이랑 길쭉한 옥수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도말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잘려. 이걸 이제 폴리큘라 스트럭처를 하죠. 스트럭처죠. 예.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려. 이렇게 잘리면 세포가 이렇게 돼. 뭐겠습니까? 벌집지겠죠. 하니금
하니컴 스트럭처죠. 그렇겠죠. 그래서 도마를 해보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셰프가 정상 셰프는 규칙적이 되죠. 여기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약에 암일 때는 왜 되겠어요? 불규칙하게 되겠죠. 중첩이 막 정식이 돼가 불규칙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셰프를 딱 보시면 어떠냐면 셰프가 라운드 내지 오발이 이렇게 오발하고 여기 셰프가 핵입니다. 핵이 중요합니다. 핵막이죠. 핵막이. 그 다음에 핵 주위에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세포질이 있습니다. 세포질. 여기 세포질. 세포질이 어떠냐면 치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포가 그 스퀘머스 셀, 상피 세포는 세포질이 아주 덴스하니까 세포의 그 뭡니까 경계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그랜드를 행사하는 세포들은 세포질이 덴스하지 않거든요. 그게 세포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세포질의 경계. 핵막은 스무스합니다. 스무스하고 세포질은 루스하죠. 여기. 그 다음에 핵막 뉴클레올라이가 있습니다. 뉴클레올라이, 핵일, 뉴클레올라이가 이렇게 보이고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로마틴이 이 굉장히 중요한 속이에요. 크로마틴이 파인 그라뉴라, 파인 하면서 그게 그러면 과립성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핵막하고 크로마틴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암 중에서 유두암, 파피룰 캔서가 있죠. 파피룰 캔서. 유두. 갑상선은 암 종류가 갑상선 암은 이 중 제일 많은 게 유두암이죠. 유두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포암이 많습니다. 여포암. 파피루리 캔서. 여포암은 폴리큘러 캔서죠. 폴리큘러 캔서. 그 다음에는 역행성암입니다. 역행성 또는 역행성암. 요거는 이제 그거죠. 역행성 아주 나쁜 암이죠. 그 다음에는 수양암.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는 아나플라스틱하죠. 메주럴. 그 다음에는 림포죠. 악성 림포죠. 그 다음에 전이성암. 다른 데서. 자, 우리나라는 책 보면 외국 책에 보면 왜 나냐면 파피룰 캔서가 80에서 85% 이래는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파피룰 캔서 95% 이상입니다. 95% 이상. 우리나라는 95% 이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이게 여포암입니다. 한 5% 돼요. 자, 역행성, 수양은 림포 전부 다 1% 이하입니다. 1% 이하입니다. 전이성암도 1%. 제일 많은 게 아마 유도암이 넘버원, 그 다음에는 여포암, 이게 뭐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역행성암, 아마 전이성암, 림프종 쇠염은 우리나라의 레어, 정말 레어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유전학적 DNA가 파피룰 캔서 유도암이 많답니다. 유전학적으로 DNA 그거로 유전.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진료를 해가 파피룰 캔서를 너무 많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 갑상선암의 인시던스는 뭐에 좌우되는 그 지역의 갑상선암을 열심히 찾아내는 의사에 좌우되는 거죠. 재밌는 통계 있습니다. 옛날에
전남 영광 지역이 갑상선암이 엄청 많아서 전국에서 1등, 2등 됐습니다. 영광이 왜 갑상선암이 많으냐?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겠네.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의사들은 다 아는데 보건복지부는 모르죠. 전남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열심히 말이하고 또 강주에 또 그 전남대학 선생님이 또 열심히 갑상선암을 찾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높죠. 유병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많이 하면 유병률이 높고 안 하면 유병률이 낮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암은 세포에서 어떻게 돼요? 유도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유도암이 이렇게 폴리클에서 에피셀리움이 암세포가 정식을 하죠. 이렇게 정식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침륜을 하게 됩니다. 침륜. 그래서 이 유도암이 초음파의 특이적인 소견이 있고 여포암, 역행성암, 쇠암, 림포종, 제니스암도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병리학적으로 딱 들어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책에서나 학회에 가면 갑상선암의 초음파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유도암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무슨 소견을 말하냐면 침륜성 유도암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유도암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파피로리 캔서죠. 파피로리 캔서인데 카시노마인데 첫째는 침륜행 있습니다. 침륜.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병리학적 소견을 말하지 않고 초음파 및 또는 유관적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요 조금 틀립니다.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종양을 볼 때 유관적인 소견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병리학적 소견을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병리학적이 아니고 병리로 말하면 그로스고 초음파 침륜행이라는 것은 암이 자라가 캡슐을 만들지 않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침륜, 인베이지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암이 이렇게 되겠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니까 경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가 불규칙하죠. 불규칙하고 그 다음 하죠. 바깥으로 파먹어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피포염. 이 한자로 써요니까 무슨 말이냐? encapsulated. 피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유도암인데 피막을 형성하죠. 그렇죠. 여기 피막이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암인데 암 주위에 피막을 형성. 이거는 피막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엔캡슐. 물론 완전히 캡슐레이트 있는 거고 반쪽만 피막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파셜리 인캡슐. 이쪽은 피막이 없고 인베이시브. 요거는 파셜 엔캡슐레이트. 파셜 엔캡슐레이트. 그게 부분 피막이겠죠. 그 다음에 낭성형, 시스틱 타입이 있어요. 낭성형. 암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낭성 부분이고 요거는 고형 부분이에요. 솔리드.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여기는 이제 암인데 요거 주위에는 물혹이고 여기는 솔리드 포션 있고 주위 조직을 즉 낭성형, 시스틱 타입입니다. 김진수 이해 잘 안 되세요? 됩니까? 포징이 내 보니까 김영호 쌤 무슨 소리 하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가 그런 생각을 그게 아니래요. 예. 그 다음에는 미만이 있어요. 또는 디퓨저 스크레롤진 타입. 이거는 우리가 그 암 중에서 우리 HCC에서 디퓨저 타입이 있죠.
뚜렷한 종결을 형성하지 않고 쫙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초음파상에서 결절은 안 보이는데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세 석회화만 보여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결절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결절. 그러나 뚜렷한 결절은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대부분 침륜행위래요. 침륜행위 아마도 이것도 9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포염 5% 미만, 낭성염 1%도 미만, 디퓨전 1%도 미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도암이 거의 다 올인하고 그 다음에는 침륜행위 대부분이고 피포염 가끔 있고 요 두 개가 있고 낭성염 아주 드문 게 이것도 아주 드문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초음파나 육안적인 소견이죠. 그 다음 병리학적 소견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리학적 소견, 암이 이래 생기면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침륜행 암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합니다. 이제 암이 생기면 파피러리 캔서를 하는데 파피러리 캔서란 말은 뭐냐면 유두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이 정식하는데 유두생처럼 보인다 해가는데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파피러리 캔서는 유두행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폴리큘러 패턴 두 가지 다 있는데 대부분 파피러리 형식으로 암이 생깁니다. 다시 또 설명해. 파피러리 캔서의 진단은 뭘 보고 하느냐면 뉴클리어스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핵이 파피러리 캔서의 형태를 가지면 유두행이든 폴리큘러행이든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무슨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병리 속에서는 우리가 파피러리 캔서를 세포를 하면 세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포가 막 겹쳐집니다. 중첩상이죠. 세포가 중첩이 되죠. 암이 자라니까. 자, 이 암이 자라는 걸 세포가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가 파필리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렇게 세포가 막 정식되는 거죠. 정식. 이렇게 막 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죠.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예?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고 여기에 혈관도 들어가죠. 여기 암세포죠. 암세포가 포도송이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스며하면 세포들이 막 겹쳐져 간다. 당연하겠죠. 이것도 이런 하니콤 패턴이 안 나오죠. 세포가 막 덩어리 뭉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또 암세포는 떨어져가 뚝뚝 떨어져가 나오겠죠. 암세포는 결합성이 약합니다. 정상세포는 결합성이 하지만 암세포는 결합성이 그렇게 암세포가 전이도 잘 일으키지 않나요? 결합성이 약해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뭉쳐져 나오는 것도 있고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중요합니다. 암세포를 딱 보면 암세포가 요거는 라운드하고 오발한데 암세포 자체는 뾰족뾰족해요. 암세포가 각이 있었어요. 네, 스무스하잖아요. 핵막이 일레귤러 하죠. 핵막이 일레귤러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덴스해요. 세포질이 아주 진해요. 세포질이 덴스해가지고 세포질이 진해요. 그러면 왜 돼요? 세포가 경계가 잘 보이죠. 덴스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입니다. 요거는 파인 그라뉴라 크로마틴이죠. 좀 과립이 보여요. 과립이 보이는데 요거는 아주 미세한 과립이에요. 미세한 과립이 분발하는
분발한다. 이걸 말하는 파우더리 분처럼 파우더리 크로마치 분과 같다. 또는 파인 크로마치. 여기 특징입니다. 크로마틴이 아주 가늘해. 가늘어가 아주 그래서 크로마틴이 이렇게 돼. 그럼 크로마틴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크로마틴이 디퓨즈 안 되고 페리페리에만 있으면 이 부분이 뻥 비었어요. 클리어 뉴클레우스가 안쪽이 텅 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핵막의 변화가 있죠. 핵막의 변화는 어쩌면 핵막이 레귤러하고 핵막이 인바지네이션 되고 핵막이 이렇게 핵막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핵이고 핵막이고 여기 세포질이죠. 사이토플라즘. 핵막이 열어들어 요 세포질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 대가 만약에 이렇게 잘리면 입체적이 잘리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핵막이고 요걸 슈도 인크루전. 그렇죠. 진짜 인크루전 아니잖아요. 인크루전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핵 안에 들어갔는데 이건 핵이 일레귤러인데 인바지네이션 해가지고 돼 있는 거죠. 진짜 인크루전 아니잖아요. 가짜 인크루전이죠. 만약에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커피빈 어피어런스. 그렇죠. 커피 원두처럼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그겁니다. 세포가 뉴클레우스를 퇴행된 뉴클레우스나 이를 주위로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세포가 변성이 된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이걸 핵으로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여기 뭐냐면 초음파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여기 그 다음에는 콜로이드가 주위에 콜로이드가 어떠냐면 아주 찍찍해져요. 콜로이드가 변성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루사인데 콜로이드가 찍찍해져요. 그래서 콜로이드가 찍찍한 콜로이드가 이렇게 콜로이드가 덴스한 콜로이드가 있는데 이걸 뭐냐면 버블금 어피어런스. 풍선껌 아세요? 옛날 우리 때 풍선껌 많이 했거든요. 껌을 씹다 풍선이 돼. 버블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바피럴 캔서는 세포가 제일 중요한 소견은 핵막이 일레귤러하고 크로마틴이 파인한 크로마틴이고 뉴클레우스의 핵막이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되가 슈도 인크루전이나 커피빈 어피어런스를 보인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고 요거는 덴스한 컬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소견은 뭐냐? 핵막이 일레귤러한 거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슈도 인크루전은 파피럴 캔서 아이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생긴다. 비나인 디지즈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핵막의 일레귤러. 이게 제일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갑상선의 침윤행 유도암은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이제 암세포가 증식을 하니까 내부가 에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코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암이 증식하면 콜로이드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안에
파모가 들어가니까 경계가 불규칙하고 침윤행입니다. 내부가 어떻게 돼요? 저해코 되잖아요. 세포가 정식되니까 초음파 빔이 투과성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저해코. 김현미 선생님 포정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지 알고 선생님은 대부분 포정 보면 아는데 알고 있는지 아는데 여기서 포카페이스를 포카하면 돈을 많이 따겠어요. 상대가 좋은 편지 나쁜 편지. 그 다음에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바로 생겼죠. 그 다음에 행태가 횡단상에서 톨러된 와이드 행태. 여기 보이네. 여기 이제 특징이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횡단 스캔에서 암은 주위에 그 조직하고 관계없이 지멋대로 자르니까 횡단상에서 톨러된 형태로 보인다 하는 게 거의 특징이 되죠. 자, 이 침윤행 유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encapsulated 캔서거든요. 이 파피로 캔서인데 엔캡슐레이션이 되니까 이런 침윤행의 패턴을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것이 갑상선 암인지 파피로 캔서인지 비나인 결절인지 또는 우리가 폴리큘러 캔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찔러가지고 세포가 이런 형태가 보이면 파피로 캔서, 이런 형태가 이제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건 안 찌른 이상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얘가 조금 됐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폴리큘러 캔서를 해요. 폴리큘러 칼 네오플라스미를 합니다. 왜 네오플라스미냐면 폴리큘러 아데노마 플러스 칼시노마를 합쳤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갑상선에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캡슐 인베이전 되거나 또는 바스큘러 인베이전 또는 메타세스 돼야만이 폴리큘러 칼시노마고 그게 없으면 아데노마거든요. 그게 수술하기 전에는 진단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어떤 패턴이냐? 이제 미니멀 인베이지브 폴리큘러 미니멀 인베이지브하고 와이드리 인베이지브가 있습니다. 와이드리 인베이지브입니다. 여기 와이드리 인베이지브가 좀 더 악성입니다. 미니멀 약간 침면은 이거는 많이 침면했는 암이죠. 근데 미니멀 인베이지브에서는 우리가 갑상선의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정상 셰프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폴리큘이 있는데 요 폴리클이 마이크로 폴리클을 구성해요. 그렇게 폴리클 셰프가 작습니다. 마이크로 폴리클을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루사 덴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베슬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베슬 발달. 무슨 뜻이냐면 이 암은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 암 세포가 작은 물주머니를 만들면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콜로이드는 루스하고 베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캡슐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초음파상에서 이런 결절이 있는데 캡슐이 있어요. 캡슐. 그리고 내부는 저에코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등에코도 있을 수 있고 고에코도 있을 수 있는데 고에코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는 저에코냐면 마이크로 폴리클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큰 폴리클, 작은 폴리클이고 콜로이드가 루스한 거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대체로 저에코를 구성하는 거래. 이렇게 됩니다. 요 저에코를 구성. 세포는 정상 세포와 똑같아요. 요 세포는 현미경학적으로 세포는 정상 세포와 똑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현미경으로. 와이드리 인베이지브는 이거는 세포 자체가 이제 악성의 패턴을 띠죠. 이 악성의 패턴은 이런 악성이 아니고 세포가 막 피자하고 세포가 NC 레이쇼가 높아지고 우리 다른 일반적인 파피르 캔서의 암세포 말고 일반적인 암세포의 패턴은 그래서 틀리죠. 근데 이건 좀 드물고 대부분 이거죠. 이런 패턴. 그러면 이걸 우리가 FNA를 하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세포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되고 주위에 RBC가 많이 깔렸어요. RBC가 많이 깔려. 그렇게 아주 현미학적으로 보면 모노토너스한 패턴, 단조로운 패턴이에요. 그렇게 마이크로 폴리클 보이고 RBC 깔리고 그 위에는 별로 없는. 이걸 모노토너스 아주 단조로운 패턴이에요. 그러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마하고 감별이 되기 아데노마토스 노듈. 이거는 이제 임상적인 진단이고 병리학적은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그죠? 노듈라 하이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제일 많죠. 우리나라는 아이오딘을 너무 많이 먹는 나라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 한국은 아이오딘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갑상선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 사이로 호르몬이 세포에서 작용하려고 하면 액티브 폼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액티브 폼을 바뀌어야 돼요. 액티브 폼을 바뀌는 걸 블로킹하는 게 아이오딘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갑상선 수술할 때 루골 솔루션을 먹였잖아요. 루골 솔루션을 먹이고 수술했는 원인은 루골 솔루션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이 대량의 아이오딘이 들어가 버리면 갑상선 호르몬에 있는 혈중에 있는 호르몬이 액티브 폼으로 가는 걸 블로킹 시키잖아. 무슨 뜻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우리가 아이오딘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걸 블로킹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는구나 걔가 TSH를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이로이드의 글랜드에서 그 센시티브한 사이로이드 폴리클이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TSA 떨어지면 또 정지됐다가 또 증식하고 이런 게 데프레가 갑상선에 결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절은 어떠냐면 이 결절이 생기면 갑상선의 결절이 이렇게 커지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죠. 주위를 아파. 그래서 캡슐이 생기는데 이 캡슐은 슈도 캡슐이죠. 이거는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해서 이거는 갑상선 암 자체가 만들어내는 캡슐이고 이건 주위 조직이 컴프레션 생기니까 요거는 경계가 뚜렷하고 완전히 둘러싸는 요거는 캡슐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있는 거죠. 슈도 캡슐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안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많이 일으키죠. 요렇게 시스틱 디제네이션 되고 여기에 헤모라지 있고 칼시피케이션도 생기고 출혈 이거는 스키아 낭성 변성 이러면 아주 헤테로지너스하죠. 그래서 우리 갑상선 또 틀리면 우리가 리버의 결절을 보여가지고 리버가 아주 내부가 호모지니어스 하면 비나인에 가깝지 않나요? 안에 막 석회가 있고 낭성변이 있고 출혈이 있으면 뭡니까? 악성이 더 가깝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모든 병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갑상선은 반대예요. 결절이 호모지니어스 하면 악성을 의심하고 헤테로지니어스 하면 오히려 양성을 의심합니다. 반대죠. 반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찔러보면 갑상선의 FNA는 어때요? 아주 헤테로지너스예요. 이런 마이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마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마크로 폴리클도 마이크로 마크로 폴리클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디제네이션 될게 변성된 세포가 막 보여. 변성 세포. 세포가 죽었는 변성 세포도 보이고 이 변성 세포를 잡아먹는 히스테오사이트도 있는 거예요. 히스테오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도 덴스한 덴스 콜로이드가 있고 어떻습니까? 아주 현미학적으로는 총천연식 시네마스코프지. 완전히 뭐 별게 다 있는 거죠. 이런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모노토너스, 요거는 헤테로지너스. 아주 이렇게 나오면 비나인. 모노토너스 하면 말리가 난다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리과 선생님이 요런 게 나오면 긴장을 하죠. 첫째는 이게 마이크로 폴리클만 있느냐, 다른 슬라이드 끝까지 다 보아가 마크로 폴리클 있는 부도 보이느냐 다 봐야죠. 끝까지 다 봤는데 마이크로 폴리클만 보인다. 그러면 두 가지죠. 첫째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가능성. 첫째 넘버원. 그 다음에는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르 캔서. 뉴클리어스를 봐야죠. 뉴클리어스가 정상이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뉴클리어스가 파피르 캔서 패턴을 보이면 파피르 캔서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지? 그래서 우리가 코어 바이프식 하는 게 있잖아요. 갑상선 검사에 그 FN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인 니들로 하는 거 있고 코어 바이프식 총을 쏘는 거죠. 총을 빵 쏴가지고 이제 조직을 얻는 거죠. 코어 바이프시 하는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FNA 상에서 좀 애매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파피르 캔서인지 아닌지 이 애매한 게 있어. 아우스라고 ATP와 나온 이럴 때는 이제 코어 바이프시가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이 결절이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냐 노듈 하이퍼플라즘. 요 감별이죠. 감별은 뭐냐? 캡슐. 총을 딱 쏴가지고 딱 했는데 캡슐을 딱 나와가 캡슐이 트루 캡슐 같으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캡슐이 슈도 캡슐 같으면 노듈 하이퍼플라즘. 이거는 맞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첫째는 이 코어 바이프시를 하는 사람 잘해야 되는 거를. 총을 쏠 때 잘못 쏘면 캡슐을 획득을 못하면 진짜 있어가 근데 못 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없는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문제. 그 검사자의 능력이 잘못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코어 바이프시. 그러면 코어 바이프시 해가지고 성공률이 캡슐을 획득하는 성공률은 하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된다. 이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코어 바이프시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FNA를 파피르 캔서 FNA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가 숙련된 의사가 하면 거의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코어 바이프시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갑상선 FNA 파피르 캔서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 코어 바이프시가 꼭 필요하냐? FNA도 진단이 잘 되는데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FNA 능숙한 사람들은 거의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코어 바이프시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거기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메라 실습은 10분